2024년 11월 14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오늘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벌어진 전쟁 405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오늘은 이유진 PD와 함께 이 소식들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지난 11월 7일 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반유대주의 폭동 사건이 아주 엄청나게 크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자세하게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11월 7일 목요일 저녁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날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이제 네덜란드와 이스라엘 축구팀의 유로파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요. 그 축구 경기를 관람차 원정으로 온 이스라엘 축구 팬들이 도심 곳곳에서 무차별 공격을 당했던 그런 일입니다. 현지 아랍 및 무슬림 갱단이 축구 경기 후에 이스라엘 팬들을 집단으로 공격해서 10여 명이 이스라엘 국민이 부상을 당했고, 그리고 암스테르담 현지 당국이 62명 이상을 체포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사전에 이스라엘 측으로부터 해당 사건에 대해 경고를 받았음에도 보안 강화 조치를 취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 이스라엘은 해외 스포츠 및 문화 행사 참여를 금지하는 그런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네덜란드 총리와 암스테르담 시장 공식적으로 사과를 전했지만 유럽 내 반유대주의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후보 시절 지난 7월 13일이죠. 유세 현장에서 연설을 하는 도중에 저격범이 총을 쐈는데 그 쏜 총알이 도널드 트럼프의 귓볼을 스치는 암살 미수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을 지금 미국의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깜짝 놀랄 일은 그때 그 사건이 이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이란 혁명수비대가 아프가니스탄 출신 파르하드 샤케리라는 남성을 고용해서 트럼프를 암살하려 한 그런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해당 내용은 이제 살해 지시를 받은 샤케리가 FBI랑 통화를 하는 중에 자발적으로 계획에 대해서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현재 이란은 그 해당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강경 노선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를 증명하듯이 최근 트럼프 당선인은 이란에 대해서 최대 압박 전략을 제기할 계획을 좀 밝혔습니다. 이번엔 좀 이스라엘 내부 문제를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9일 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그 가자 전쟁 휴전 협상을 중간에서 이렇게 중재해 오던 카타르가 갑자기 중재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렇게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일단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 모두 휴전 협상을 거부하면서 이제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인데요. 카타르 측에서는 양측이 이제 재협상 의지만 보인다면은 언제든지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현재 이제 가자 전쟁 휴전 협상의 전망은 그야말로 좀 잿빛인 상황입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이스라엘 지금 북쪽 상황, 헤즈볼라와의 전투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도 헤즈볼라와 이라크에서는 이스라엘로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고요. 이스라엘군은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의 지휘실과 터널, 그리고 로켓 발사대와 무기 제조 시설 등을 발견해서 관련 인프라 100여 곳을 공습하며 대응에 나선 그런 상황입니다. 가자지구 전투는 좀 어떻습니까? 최근에도 이스라엘 계속해서 가자지구를 공습하고 있는데요. 지난 11월 10일 가자지구와 시리아 공습을 통해서 또다시 지도자 2명을 이스라엘군이 제거를 했습니다. 첫 번째 가자 공습에서는 이슬라믹 지하드의 작전 사령관인 무함마드 아부 사키를 제거하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리아 공습에서는 헤즈볼라 지휘관 살림 자밀 아야쉬를 제거하면서 계속해서 테러 지도자들을 제거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엔 좀 미국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난 11월 5일 날 미국 대선에서 새로운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가 아닐까 싶은데, 집권 2기 때 함께 일을 하게 될 메이트들이 속속 결정되고 있다고요? 네, 현재 트럼프 2기를 이끌 핵심 인사들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번 차기 이스라엘 대사로 서한 정착촌을 옹호하는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카소 주지사를 임명하면서 트럼프가 허커비는 훌륭한 공직자이자 주지사이고 신앙의 리더이며 그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국민도 그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였는데요. 이런 트럼프의 친이스라엘 행보를 보면서 이스라엘 내 향후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기독교 신앙 안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도널드 트럼프 주변에서 같이 일을 한다면 저희도 뭐 기쁜 일이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현영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분석 이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이유진 PD가 잠시 소개하기를 했는데 며칠 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이스라엘 축구 팬들을 겨냥한 폭력 사태가 아주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공격을 두고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우발적인 충돌이 아니다. 이거는 이 사전에 정교하게 기획된 반유대주의 폭력이었다. 이렇게 규정을 했다고 해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규정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제 축구 경기가 끝나고 이제 친선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아랍계 SNS, 텔레gram 등의 이제 연장전 혹은 이제 파트 2가 시작됐다라고 하면서 유대인 사냥하라라는 해시태그가 전파가 된 겁니다. 유대인을 사냥하라. 헌팅 뭐 주 해가지고 그래서 누구를 동원했냐면 택시 기사, 호텔 보안 요원 등등 그 암스테르담 도시에 거주하는 모든 그 아랍계들한테 어떤 신호가 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사실상 아랍계 전체가 이제 감철 그 정보 감시 부대처럼 어디에 누가 있고 해서 택시 운전사부터 해가지고 골목골목에 이제 유대인을 몰아서 폭력 집단 린치를 가한 것이죠. 근데 그 방식이 굉장히 정교하고 마치 군사작전 진행하듯이 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축구 팬들의 테러를 제거하고 일부 외신에서는 축구 경기 끝나고 과열된 팬들의 충동으로 보지만 사실상 잘 조작 기획된 테러 사태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런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뭔가 좀 대비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사태가 폭력 사태가 일어나는 걸 눈앞에서 뻔히 보고도 암스테르 경찰들은 뭐 가만히 있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현재 암스테르담 경찰의 정통한 유대계 인사들의 이제 전원에 따르면 예루살렘 포스트가 보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암스테르담 경찰은 이스라엘 시민과 시설 보호 책임에 대해서 반대 기류가 있다는 거예요. 조직 내부에. 그게 무슨 얘기냐 했더니 마치 가자 전쟁에서 팔레스타인을 학살하는 유대인을 보호해야 되는가라는 그 이른바 하마스와 주류매체 선동당한 젊은 경관들 중심으로 양심적인 직무 거부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 해서 유대인 치안이 지금 거의 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요. 경찰 지휘부 또는 이거를 갖다 시정하려기 위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방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요번 사건이 어떻게 보면 퍼펙트 스톰이에요. 그러니까 잘 기획된 테러와 그 조직과 그 다음에 경찰의 방관이 이제 두 가지가 해가지고 이번 같은 이제 끔찍한 반유대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지난해 그 10월 7일 날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이후 뭐 우리가 알기로도 뭐 유럽 여러 나라들 영국과 프랑스도 그렇고 반유대주의 이런 사건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덜란드도 좀 그렇습니까? 네덜란드가 좀 특히 심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10월 7일 학살 이후 이제 네덜란드 이제 유대계 디아스포라에 대한 그 반유대 폭력이 평년 대비 10월 7일 전 대비 800%가 8배가 증가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월에도 이제 최근 3월에도 홀로코스트 박물관 개장식에서 여기서도 친팔레스타인 폭력 집회가 많이 발생했고 사실상 치안이 좀 완전히 엉성한 상태고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폭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게 하나의 추세로 지금 흐름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얼마 전에 그 유대인이 지난해 그 10월 7일 날 그 하마스한테 인질로 끌려갔다가 풀려난 유대인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 갔는데 공항에 그에서 보안 요원한테 아주 그 심각한 언어 폭력까지 받는 일이 있었다.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예, 그 석방된 이제 인질이 이제 저 여성인분인데 이제 네덜란드 이스라엘 복수 국적자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네덜란드로 복귀하려고 왔는데 공항 입국 검색대에서 이제 파키스탄계 보안 요원이 이제 큰 소리로 이제 허라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다 하고 소리 지르면서 밀수꾼이다 뭐 하면서 러기지를 다 풀어 헤치고 사람들 앞에서 약간 난동을 좀 폈나 봐요. 그래서 다른 검색 라인 가니까 쫓아와서 또 계속 소리 지르고 거의 뭐 혐오 범죄에 가까울 정도로 추격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급기야는 이제 일행이 이제
현지 이스라엘 대사관에 전화를 해서 이제 이게 해결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언어 폭력과 심리적 폭력에 시달려야 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네덜란드에서 일상사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공항에서 일어났던 그 유대인을 향해서 유대이다라고 소리 질렀던 일들, 언어 폭력 같은 거, 또 뭐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이 반유대주의 사건, 뭐 이런 것들은 뭐 개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지만 요번에 그렇게 이 이스라엘 축구 팬들을 향한 집단 이 폭력 사건, 난동 사건 이런 거는 아까도 이렇게 조현정 기자가 뭐 사전에 SNS를 통해서 뭐여라 저저거 했다고 했듯이 이 폭동 사건, 반유대주의 폭동 사건을 누군가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일을 진행해 나가는 어떤 배후 조직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표적인 배후 조직이 바로 사미둔이라는 이른바 팔레스타인 인권 단체인데요. 아, 있긴 있군요. 예, 사미둔이라는 이제 인권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를 이제 3인 체제로 이제 지휘하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수뇌부 중에 한 분이 이제 하마스 공작원이에요. 그 과거 이제 공작 자금도 여러 번 경찰에 공안 당국에 적발이 된 사람인데 이 3인 체제로 운영되는데 그 하마스 공작원이라는 사람이 아부 라시드라는 그 지도자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유럽 중앙은행 총재의 미망인과 그레타 드웨젠버크라고 이게 그분하고 친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덜란드 상류층과 이게 교류가 있거든요. 그 사람 그 중앙은행 총재 미망인도 역시 약간 친팔레스타인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떻게 정국에 데뷔할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정관계를 이렇게 포섭하는데 이 사람이 아부 라시드가 이제 운용되고 있고 두 번째 이 단체 그 사미둔 단체를 이끄는 두 번째 이제 리더가 이제 토마스 벤 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팩스라는 팔레스타인 인권 단체를 운영하면서 마치 제도권 인권 단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좋은 일하는 아름다운 인권 단체를 포장을 해가지고 도덕적 방패막이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사실상 테러 지원 단체인데 이걸 도덕적 단체로 이렇게 포장해서 비판을 못하게끔 대표적으로 뭐 운라 같은 거고 뭐 여러 가지 국경 의사 이런 걸로 포장을 시키는 거죠 대회. 그리고 세 번째는 호프랜드라는 사람이 또 이 단체를 주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 PFLP 소속으로 이거는 이제 약간 극좌 단체거든요. 팔레스타인 극좌 운동보호 단체인데 이 사람은 주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네덜란드 젊은 청년층 대상으로 이제 친팔레스타인 의식화 세뇌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이 3가지 제도권과 시민사회에 침투한 이런 이 조직이 어떻게 보면은 네덜란드를 극단적인 반유대주의 성향으로 이제 몰아붙인 거죠. 제도권, 민초 다 장악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내 그 해외 디아스포라를 관리하는 관청이 있어요. 디아스포라청인데 거기서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은 네덜란드 당국은 사미둔을 제재하기커녕 옹호하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이 사미둔이라는 단체는 미국과 독일에서 이미 테러 지정 단체로 이제 지정이 된 세력인데 네덜란드에서는 마음 놓고 이제 활보하고 있는 거다 하면서 요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스페인에 살던 유대인들이 종교 재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스페인에서 살 수 없어서 이제 쫓겨났는데 그 쫓겨난 사람들이 폴란드로 갔다가 또 어떤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이제 이 네덜란드로 많이 이주를 해갔어요. 그래서 네덜란드가 생각보다 유대인들이 꽤 지금까지도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뭐 네덜란드의 안내의 일기를 썼던 그 안내도 역시 안내 가족도 이제 유대인이고 또 우리 그 한국 사람들 이 조선 사람들을 유럽에 전 세계에 처음 국제 무대에 소개했던 사람이 하멜인데 하멜도 네덜란드 출신 유대인이에요. 예. 나름대로 이 네덜란드와 유대인 관계가 굉장히 깊은데 이곳에서 살고 있는 이 백인 유럽 사람들, 네덜란드 사람들도 유대인에 대해서 뭐 일부 그렇게 반유대주의 감정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도 네덜란드까지 잠입한 퍼져나간 아랍 사람들, 무슬림들 이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지금 극성스럽게 네덜란드에서 이렇게 반유대주의 폭동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한 마디만 덧붙이자면 이제 네덜란드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정계 실력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트럼프 당선과 맞물려서 우리도 무슬림
남이를 전부 다 추방해야 된다라는 이제 강경 발언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호, 또 이제 그쪽에서도 난리 나겠네요. 예. 자, 두 번째 분석 이슈 알아보도록 하죠. 예, 지금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맞서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MBS 무함마드 빈 살만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당신들이 가자 지구와 레바논을 향해서 전쟁을 하는 것은 군사 이 작전을 벌이는 것은 대량 학살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MBS 무함마드 빈 살만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자리에서 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한 겁니까? 그러니까 지난 11일 날 이제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 이제 아랍 연맹 이건 약간 이제 범순위파 계열 이제 협력 기구고 또 이슬람 협력 기구라고 OIC가 있어요. 이거는 약간 시아파 중심의 협력 기구인데 이 둘이 이제 공동 순위 시아파가 공동 이제 총회를 이제 갖는 거예요. 사우디 리야드에서 여기서 이제 그런 발언을 한 것이죠. MBS가 가자 전쟁과 헤즈볼라 전쟁을 대량 학살로 규정하며 당장 휴전을 촉구하고 있고 또 여기에 또 뭐 이집트 시시 대통령,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또 가세에서 뭐 두 국가 해법이 유일한 추구 전략이다 뭐 얘기하고 동해 이슬람을 이스라엘이 지금 병합하려고 하니까 빨리 이거를 뭐 조치해야 된다. 국제사회에서 압력을 행사해야 된다. 뭐 이런 대표적인 또 반유대 주장이 성토장이 돼버렸어요, 사실상. 근데 이 판을 MBS가 깔아줬다라는 것이죠. 그 MBS가 그렇게 시아파 연맹, 순위파 연맹을 한 자리에 모여서 회의하는 그 판을 만들었다는 것도 참 그 이 MBS의 행보가 굉장히 특이한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얼마 전에 이스라엘로부터 공격을 받은 이란이 이제 다시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 지금 막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의 외무장관하고 사우디의 외무장관하고 이렇게 같이 외무장관이 아니라 군 책임자네요. 군사 책임자 이란의 군사 책임자하고 사우디의 군사 책임자가 만나서 회동을 했다고 해요.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이란하고 사우디하고 가까워지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난 10일에 이제 사우디 군 참모총장이죠. 최고 높은 사람이죠. 군 쪽에서. 그 사람이 이제 이란에 방문해서 이란의 그 참모총장과 회동을 가지면서 양국 군사 협력 방안을 이제 논의하고 또 공동으로 이제 뭐 호르무즈나 이런 홍해에서 공동 해안 방어 작전을 하는 그 모의 워게임을 같이 참관하고 막 협력을 다지고 있어요. 근데 이건 왜 그러냐면 사우디 이란 군사 협력은 양국 국교 정상화 조치의 연장선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이제 원래 양국은 적대 세력이었죠. 그런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 들어오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국교 정상화가 됐는데 이게 뭐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한 게 아니라 사실은 중국이 개입한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친이란 정책으로 중동이 난장판되니까 이 빈 공간, 베큐움을 권력 공백을 하고 들어온 게 바로 중국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사실상 이란과 사우디를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배후에서. 그래서 요거 일각에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그럼 MBS가 원래 좀 아브라함 협정 찬성하는 기조 아니었는데 왜 자꾸 반이스라엘 친팔레스타인 발언을 하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질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현지 분석가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트럼프가 제시하는 아브라함 협정 확대, 이른바 이스라엘과 국교 정상화를 위한 몸값 올리기, 그러니까 더 많은 걸 트럼프한테 얻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혹은 친시아파 행보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우디가 중공 이란 시아파와 협력할 것이냐 아니면 이스라엘 미국 순위파 국가라고 협력할 것이냐에 대한 셈법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어느 쪽에 내가 줄을 서야 더 많은 걸 얻어낼 수 있을까? 이거를 지금 레버리징 엄청나게 몸값을 틔우는 중이라고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 협정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이제 전망은 있는데 현장의 중동의 상황은 트럼프 행정부 일기 상황보다 훨씬 안 좋아요 지금.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이 악성 채권을 갖다가 다 망쳐놔가지고 이걸 다시 간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냥 다시 리셋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난관을 지금 극복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현재 과제입니다. 몸값 올리기.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얼마 전에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을 경질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외무장관이었던 그 이스라엘 카츠를 국방장관으로 앉혔는데 그렇다면 이제 외무장관 자리가 비어요. 그래서 어떤 인물이 외무장관이 될까 이제 그 궁금했는데 기드온
사르라는 인물이 이제 외무장관이 됐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 사르라는 인물이 이스라엘 외무장관으로 딱 앉자마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시리아 문제를 멀리서 지켜만 보지 않겠다. 좀 바짝 가까이 가서 해결하겠다.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취임 이제 기디온 사르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한 얘기가 이겁니다. 뭐 기존 아브라함 협정을 확대 강화하겠다. 그건 뭐 그냥 뭐 평균적인 발언인데 핵심이 이제 이겁니다. 이 확대 강화를 국가 간끼리 하는 순위파 국가들만 뿐만 아니라 시리아, 이라크 소수 종파와도 연대를 하겠다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함의가 이제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데 이게 뭐냐면 시리아, 이라크 소수 종파를 누구를 얘기하냐면 시리아 내 두루즈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루즈족을 활용해서 아사드 정권을 이제 견제하겠다. 그러니까 그 동안은 시리아가 이제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위성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별로 개입을 안 했어요. 대신에 이란과 연계된 시리아 세력들이 군수 무자를 전개하는 것에 대해서 러시아와 양해하에 이제 폭격을 했단 말이에요. 군수 무자 그 불독랑 라인을 군수 병참 라인을.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이란과 군사 협력이 굉장히 강해요. 이란의 싸구려 드론을 이제 러시아에다가 수출을 하고 러시아도 각종 인공위성 기술, 핵무장화, 무기화된 기술, 그 다음에 각종 군사 시설을 갖다가 이제 협력이 이제 빈번해진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다 보면 더 이상 우리가 러시아가 맺은 그런 영공 조약, 시리아의 그 그림자 폭격 같은 거 이제 없다. 이제는 대놓고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겠다라는 그 의미이고 누굴 통해서 하냐? 그걸 드루족을 통해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드루족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뭐 올해 초인가 작년 말에 이런 일이 있었죠. 헤즈볼라에서 이제 이스라엘 북부권에다 폭격을 했는데 그게 드루족들이 정착촌에다 그걸 폭격을 한 거예요. 언론에는 이스라엘 국민이라고 왔지만 사실상 드루족입니다. 그게 이제 풋살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헤즈볼라가 폭격을 해가지고 소녀들이 그냥 팔다리가 잘려나고 막 처참한 광경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드루즈 족장이 이제 복수를 다짐하고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시아파를 그 어떻게 맹주인 저 아사드 정권을 견제하겠다라는 것이죠. 드루족을 동원해서 그런 이제 맥락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라크의 이제 소수 종파라고 이제 쿠르드족이죠. 용맹스럽게 전사 집단인데 또 쿠르드족을 활용해서 이라크 내에 있는 시아파 민병들을 제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르 외무장관의 그 구상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수 종파를 이용해서 각 지역에 있는 시아파 민병대, 시아파 세력들을 척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쿠르드족을 건들기 시작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또 최근에 뭐 요번에 OIC 회담에도 나타났지만 터키가 이제 반유 이스라엘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막 뭐 무슬림 형제단을 다시 이제 회복하고 뭐 마치 아랍의 종주국인장 행정하는데 터키의 가장 어떻게 보면 위협하는 세력이 PKK라고 쿠르드족 그 테러리스트들이 남부에 있거든요. 그들과 연합해가지고 쿠르드족 전체를 이용해서 중동 질서를 한번 바꿔보겠다라는 그 사르 장관의 야심찬 계획이죠. 이게 뭐냐면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전략적인 이 효과는 뭐냐면 시리아 주둔 미군의 안보 책임을 경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중동 전체에 이제 개입해서 안보 질서를 구축하겠다라는 어떤 일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두루조족이요. 골란고원에 살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그 6.1 전쟁 이전에는 그 골란고원이 시리아 영토였거든요. 관할 지역이다 보니까 그 두루조족이 아랍어도 잘하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이 점령하면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시민권을 다 줬어요. 그러면서 그 두루즈족을 이스라엘 정부가 굉장히 공을 들이면서 특별 관리를 많이 한 게 이 아랍 사람이면서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진 아랍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에 입대를 안 시켜준다. 근데 두루즈족은 아랍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랍어를 하니까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군대에 입대를 시켜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하고 합동작전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아랍어를 잘한다라는 그 이점이 이스라엘이 이 아랍 국가들을 상대로 이렇게 전쟁을 할 때 굉장히 유리한 부분을 이 두루즈족이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시리아 문제 두루즈족을 활용한다라는 건 그런 의미에서 아마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아직도 분석해줄 이슈가 2개가 더 남았어요. 2개가 더 남았지만 우선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또 알아보도록 하죠.
이란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는 것이다.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슬람은 거짓이고 학살의 영입니다. 이래도 이스라엘이 아직도 전쟁 범죄 국가입니까? 네, 다음 주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 저희 브랜드 TV 사옥 1층 코테롤에서 제가 직접 강의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전쟁, 어떤 하나님의 시간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집중 강의하니까 여러분들 관심 갖고 좀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조현영 기자와 함께 또 분석해 볼 세 번째 분석 이슈 어떤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이스라엘을 향해서 끝없는 심술이라는 제목이에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 대선 이후에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하고 그리고 조 바이든 현 대통령하고 만나서 이렇게 악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한테 평화로운 안정적인 정권 이양을 위해서 적극 협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나이스하다 조 바이든. 근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정권 이양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거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건데 몽리를 부리고 있다 이런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이스라엘 그 서한 지구의 테러리스트 유족과 관련해서 좀 몽리를 부리고 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게 참 시점이 좀 절묘한데요. 선거 당일 날이죠. 지난 5일 11월 5일 날 현지 시각에 미 국무부는 서한지구 테러 유족 연금을 제공하는 피해 당국을 제재하는 법안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재하는 법을 180일 동안 유예 조치를 한 거예요. 그 정권 인수위 기간에. 이게 뭐냐면 지난 트럼프 행정부 일기 당시에 서한지구에서 이제 테러범이 사살되거나 구속당하면 관련 피해 당국이 유족들에게 이제 연금을 제공해요. 생활비 쪽으로 이렇게 해서 위로금 해가지고 제재하는데 이거를 제재하는 법령이 트럼프 행정부 때 의회를 통과한 법령이 있어요. 그게 바로 테일러 포스 액트라는 그 법령인데 이걸로 제재를 하는 건데 주지 말아라 하는 건데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가 이 행정명령으로 180 간격으로 4년 동안 유예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테러 이거 지정법을 적용을 안 하고 유예를 시켰는데 이거를 또 마지막 그 선거 당일날 또 한 거예요. 유예를 또 180일 시킨 거예요. 그럼 뭐냐면 근데 거기서 의회가 국무부에다 요청을 한 거죠. 질의를 한 겁니다. 왜 이거 법령을 집행 안 하냐 했더니 미 국무부가 의회에 보낸 서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행 법령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그 테일러 포스 액트죠. 미국과 PLO 피해 당국의 외교적 협력 관계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로 180일 유예한다. 이런 조처를 얘기를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 수령의 규모가 한 60억 달러 규모니까 바이든 정부가 나가기 전에 반이스라엘 정책의 대못을 뽑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 이겼다고 끝난 거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서 주는 거겠죠, 연금이? 예. 그게 이제 일종의 순교자 연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가 이스라엘을 그 유대인들을 한 명이라도 더 죽이고 너도 죽으면은 네 가족들한테 우리가 먹여 살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죽어라. 예. 또 이제 자살폭탄 테러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 테러리스트들 뭐 그런 게 보장돼야 또 이 그렇죠. 테러를 저지르고 순교하고 뭐 그 돈을 지금 주지 말아라 그러는데 지금 조 바이든 행정부는 계속 주지 말라는 그것을 연기하고 그래서 계속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아유 지긋지긋해. 그 말고 또 있어요. 미국이 이스라엘로 보내기로 했던 그 여러 가지 그 군수 물자들을 아직도 안 보내고 있어서 이스라엘이 지금 입고 있는 그 피해가 막심하다라고 하는데 군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떤 걸 안 보내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 물자 중에 이제 D9 불도저라고 있어요. 200대를 이제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계산도 다 지불했어요. 무역적으로. 근데 그 중에서 134대가 아직 도착이 안 왔어요. 왜냐하면 미 국무부에서 다 승인했는데 현장 실무자들이 이걸 선적 지원을 시키고 있어요. 그럼 D9 불도저가 역할이 뭐냐? 이 지뢰 제거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자 북부나 이게 헤즈볼라 북부 국경에서 싸우면 지뢰 매설인데 이 불도저로 밀어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가자 북부 자발리아 평정 작전에서 매설된 부비트랩 이제 그 폭탄을 제거 실패해서 IDF 병력이 21명이 전사를 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절실하거든요. 지금 북부 국경에서 지금 전사자가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지뢰제설 장비들이 없어서 그러는 건데 이거를 또 선적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인수위 기간 동안에 또 홀드업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 그 순교자 연금 지급하는 걸 중단하려는데도 중단 안 하고 있고 중단 안 하니까 이 테러리스트들이 맘 놓고 지금 테러를 저지르고 맘 놓고 죽는 거 아닙니까? 좀 막판이라 생각. 그것도 그렇고 또 지금 불도저도 안 보내주고 있고 이 정도의 지금 이 목리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벌이고 있는 목리 중에 일종의 에피타이저고 진짜 핵폭탄은 올 12월에 터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12월 달에 어떤 식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목리를 부릴지 이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외교부도 지금 조마조마하고 있다는데 조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이스라엘 향해서 부리는 목리 어떤 겁니까? 클라이맥스는 이제 이른바에서 이제 이걸 디셈버 서프라이즈라고 그래요. 돌발 변수. 이게 뭘까? 근데 지금 긴장은 자극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외교 당국도.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현재 유엔 일반 총회 결의안으로 계류 중인 게 뭐냐면 통과는 됐어요. 하마스 휴전 결의안, 헤즈볼라 휴전 결의안, 그다음에 이국가 해법 결의안, 정착민 서한지구 퇴거 결의안. 이 핵심 한 4-5가지가 지금 결의안이 이제 상정돼 있는데 일반 총회는 통과했는데 이게 정권 나가기 전에 인수위 기간 동안에 바이든 행정부가 기습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으로 이게 통과될 가능성을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총회 결의안은 그냥 정치적인 어떤 상징성만 있지만 안보리 결의안은 이건 조약의 효과를 갖고 있어요. 이건 무시 못해요 이스라엘도. 요 앞서 얘기한 이 4가지를 그냥 통과시켜 버리면 이스라엘의 어떻게 서한지구나 이국가 해법을 이제 거부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법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근데 이걸 왜 우려하고 있냐면 과거 선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 퇴임 직전 그때 똑같아요. 트럼프 당선 직후 인수위 기간이었어요. 2016년 12월에 파워스 유엔 대사가 이스라엘을 1967년 이전의 국경, 즉 1949년 휴전서를 준수하게끔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34호를 통과시켰습니다. 모양새는 이제 미국이 기권표를 한 모양새를 칠했어요. 기권을 하면서 결국엔 통과가 됐으니까. 근데 사실상 파워스 대사가 이걸 주도해가지고 한 것이죠. 관철시킨 건데 요번 해리스 정권이 이제 UNSCR 2334호의 후속 법안이 바로 팔레스타인 이국가 해법 결의안이에요. 이거를 이제 막판에 이제 대못을 받기 위해서 할 건지 이제 요번에 그걸 할 거라고 이제 이스라엘 정부 당국은 이제 우려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통과될 경우는 네트냐후 정부가 설정한 완벽한 승리, 토털 비틀의 장애가 될 뿐더러 후임 트럼프 행정부 2기에 어떻게 보면 대중국 정책의 설계에 심각한 장애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트냐후에 대한 그 어떤 고춧가루 뿌리기도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 정책을 갖다가 막아버리겠다는 아주 고약한 심술이죠 이게. 그래서 아직 70여일 동안 트럼프 대선 승리의 축배를 들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말이 이제 이스라엘 정계에서는 이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떡합니까? 제발 좀 조용히 나가기를 바라는 거고. 그렇죠. 어서 빨리 저희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야 하는 이유가 요번에 그 도널드 트럼프가 미리 이제 러닝메이트들을 이제 계속 선정해서 이제 소개를 하는데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 마이크 하컵이라는 인물을 결정을 했는데 이 마이크 하컵이라는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가 굉장히 친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서한지구는 없다. 두국가 해법은 물론 당연히 없는 거고 서한지구는 없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이다. 거기 우리 이스라엘 땅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 서한지구에 있는 유대인 정착촌은 이제 거긴 정착촌이 아니라 우리의 지역 사회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런 사람이 이제 이 대사로 가니까 좀 나아지겠죠.
마지막 목리를 좀 부리지 않도록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분석 이슈 알아보도록 하죠. 분위기 심상치 않은 트럼프 집권 2기 시대 이런 제목인데 지난 11월 5일에 있었던 미국 대선의 뒷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4년 전 대선 때는 투표하고 나서 그것을 이제 개표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막 열흘 넘어가고 막 그 지역에 따라서 그래서 늦게 나와서 요번에도 아마 투표 11월 5일 날 투표는 하지만 누가 당선되는지 그 결과는 조금 더 며칠 뒤인 뭐 일주일 이후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이번엔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결과가 나왔어요. 4년 전하고 이번하고 왜 이렇게 그 개표 결과가 눈에 띄게 차이가 날 정도로 이렇게 달라진 겁니까? 그러니까 최종 이제 결과를 보니까 최종 선거인단 트럼프가 312명을 확보했어요. 그다음에 해리슨 226명을 확보했는데 압승이죠. 근데 뭐가 차이가 뭐냐라는데 승리 배경에는 민주당발 부정선거 공작과 사투를 벌인 이제 공화당 소속 이제 공정선거 변호사 군단의 어떤 쾌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주요 격전지 주의 이제 상고법원에서 우편 투표를 소인 기준으로 인정할 것이냐, 도착 기준 인정할 것이냐 이 소송전에서 공화당이 승리해서 도착 기준으로 판결을 이끌어낸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소인 기준하면 10일 보름 늦게 도착해도 그거를 갖다 투표로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부정선거의 빌미가 돼요. 그러니까 미국 현지에서도 뭐 브렛 TV 댓글 과거의 댓글 보면 부정선거 때문에 이미 끝났다 이제 안 된다 막 이런 식의 자조가 있었는데 공화당이 들어와가지고 그 정당 차원에서 강력하게 마가진영이랑 그 변호사들이 소송 드라이브를 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뭐 우려 이걸 완벽하게 제거를 한 거예요. 이 소송을 통해서. 그래서 도착 기준으로 판결을 읽어내면은 어떤 일이 있냐? 15일씩 늦어지는 그런 개표 상황이 하루에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도착이 안 오면 이제 인정 안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게 왜 부정선거의 빌미가 되냐면 결과를 보고 민주당이 됐건 누가 됐건 간에 거기다가 이제 결과 보고 우편 투표를 가상으로 만들어서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 선거 보면은 지난 바이든 득표율이 미국 역사상 최고예요, 역대. 민주당 지지율이 받을 수 있는 게 딱 평균치가 정해져 있는데 이게 확 점프를 하게 되죠. 이건 뭐 표를 갈아넣었다는 부정정 선거의 증거인데 요번은 소송전을 통해서 이제 부정선거의 빌미를 아예 원천 차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된 평가가 나왔고 이게 이제 투표에 대한 이제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돼서 공화당 지지자들도 엄청나게 턴아웃 이제 투표율에 참석해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는데 이게 왜 중요한 이슈냐면은 이 동시에 오바마가 기획했던 선거 불법 소송 등 지난주에 얘기했던 이제 헌법 14조 2항을 발동해서 트럼프 부적격자해서 당선 승인 거부 및 의회 쿠데타를 기획하고 있었는데 이번 그걸 이 부정선거를 없앰으로써 이제 그 쿠데타를 완전히 저지시킨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번 선거의 승리의 핵심 그 공로자들은 공화당 변호사들 소송전에서 이긴 그 소인 기준과 도착 기준에서 도착 기준 판결을 이끌어낸 그 변호사들의 그 어떤 승리다. 그 사람들의 어떤 그 1등 공신이라는 게 드러났죠.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가 그 후보 시절 때 그 약속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그날 동시에 미국 내에 있는 불법 체류자들을 모두 추방하는 행정명령에 내가 사인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을 두고 그 미국의 군부가 그런 의문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대통령의 정치적 행위를 위해서 그 불법 체류자를 내쫓는 일에 체포하고 내쫓는 일에 우리 군인들이 동원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아마 이 트럼프의 그런 발언과 그런 결정이 미국에 있는 군인들한테는 굉장히 좀 거슬렸나 봐요. 그래서 반응이 아주 거세다라고 하는데 심지어는 뭐 이러다가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도 아닌가 뭐 이런 걱정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제 공정선거 승리로 이제 대승 압승해서 1차 취임 전 의회 쿠데타는 제압했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이제 2차 내란 선동이 준비되어 있는데 바로 군의 트럼프 명령 불복종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과거 매체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이게陰謀論이 아니라 주류 매체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런 시나리오로
전국을 어지럽게 해서 탄핵을 이끌어낼 것이다라고는 그 플랜대로 지금 문제인데 1차 플랜은 실패했죠. 이제 압승을 하는 바람에 공정선거로. 이게 두 번째 시나리오가 나왔는데 현재 오바마의 어떤 극자 진영은 거의 지금 뭐 구르기 상태, 패퇴 상태예요. 너무 압도적으로 패배를 해가지고 BLM 폭동이나 시위 가능성 이런 건 좀 적어요. 그런데 지금 새로 부각되는 이슈가 뭐냐면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불법 체류자 추방에 군이 동원될 경우, 그러니까 주방위군을 동원해서 이거를 이제 그 대통령이 직접 지휘를 하려면 장성을 펜타곤을 통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 경우에 현재 국방성 고위 장성들이 그러니까 명령 거부를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 워게임에 좀 검토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음모론이 아니라 CNN에서 보도가 나온 거예요. CNN의 나타샤 버틀랜드라는 기명 기사로 이게 나왔는데 이 나타샤 버틀랜드 기자가 좀 재밌는 인물이에요. 기자, CNN 기자인데 트럼프 러시아 게이트 이른바 트럼프의 러시아 간첩설을 퍼뜨린 기자고요. CNN에서. 그다음에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이 러시아 공작이다라는 기사를 또 터뜨린 장본인이 바로 이 CNN 버틀랜드 기자인데 이 사람 어떻게 보면 정보기관 뿌락치 아세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바마 및 군 정보 공안 당국자들이 군의 정치 활용이라는 선동 프레임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트럼프 탄핵을 위한 법률 소송 선동전을 지금 기획하고 있는데 이게 첫 번째 메시지인 CNN에서 이제 신호를 보낸 것이죠. 그래서 앞서 이제 감독이 언급한 것처럼 이 내부 분란인데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오스틴 국방장관이 긴급 공식 지휘 서신을 발송합니다. 국방부 전체에다가. 그래서 뭐라고 이제 그 서신에 뭐라고 얘기가 나왔냐면 트럼프 행정부를 위한 평화롭고 질서 있는 정권 인수 작업에 협조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 워딩이 좀 이상하죠. 평화로운 정권 교체, 군은 중립, 에이폴리티칼, 군은 군의 통수자의 정책을 시행하는 부서라면서 마치 3.6국가에 나올 만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미국은 200년 동안 건국 이후에 군은 문민 통치를 받아왔어요. 그 전통이 이제 미국의 전통인데 갑자기 군부가 일어난다는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이거를 좀 수습하기 위해서 오스틴 국방장이 긴급 서신을 돌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대립하는 배경이 뭐냐면 현재 국방성 고위 장성 수뇌부들은 바이든 행정부와 동일한 방식 그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한 군사 팽창 전략, 민주주의 국가 건설, 네이션 빌딩이죠. 전 세계를 다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야 된다. 전쟁을 통해서 힘을 통해서. 그래서 이라크 전쟁 실패했죠. 근데 이런 냉전 종식 당시에 이 세계관에 아직도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의 현실주의 외교 노선하고 이제 대립하는 것이죠. 그래서 2016년 당시 트럼프 집권 일기에는 트럼프의 대정책을 의도적으로 사보타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한 번 이제 트럼프도 당했으니까 이번에는 벼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케줄 F라는 연방 공무원 장성들을 그냥 한꺼번에 그냥 다 쳐내는 그런 행정명령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머스전에 기사에 나왔어요. 그래서 군 장성들과 트럼프와 또 연방정 이 군권을 두고선 이 숙정 작업에 또 한 차례 이제 라운드 2가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임 이후부터 이제 재밌는 뉴스가 많이 나올 거예요. 전격 이 충돌이 지금 예고되고 있고, 요게 이제 마가 진영이 이기느냐, 뭐 제도 안보권이 이기느냐 이 싸움이죠. 아휴, 미국도 참 정신이 없네요. 예. 그래도 대통령이면은 군 통수권자인데, 예. 이런 식의 그 미국의 반 트럼프적인 그런 정서는 우리나라도 뭐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뭐 일부 언론이긴 하지만 국내 언론에서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게 되면 그 아메리카 퍼스트죠. 이런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게 되면 결국 미국 스스로 고립만 자초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이 한국 언론들이 있는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국 언론은 이제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를 인용했어요. 이 사람이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국방 전략을 이제 기획한 사람인데 2017년도 국방부 백서를. 근데 이 사람이 뭐 얘기한 내용을 이제 발췌해서 이제 언론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한미가 북핵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한국의 핵무장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래서 핵무장론이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나온 것이죠. 그 다음에 손익계산만 밝히는 트럼프는 주한미군 주둔비 증가 요구 등 아메리카 퍼스트 고립주의 노선의 영향이라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논평하고 있어요. 자꾸 고립주의가 핵심 테마로. 그러니까 또 트럼프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선거 이런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국은 이제 ATM이다, 현금 인출기다. 한국 돈 많으니까 주둔비 뭐 뺏겨 먹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돈 많은 나라니까 우리가 대신 지켜줄 필요 없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트럼프 발언을 잘 봐야 되는데 이건 팩트가 맞아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자기 지지자 그 마가 진영을 향해서 하는 소리예요. 내가 한국으로도 돈 많이 받아올게. 왜냐하면 우리가 해외 전 세계를 경찰 역할을 하는데 우리만 손해 보고 있다. 그러니까 좀 그 여론을 좀 보듬어주기 위해서 이제 한국이 돈 많으니까 한국에서 돈 많이 뽑아올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트럼프의 발언이 좀 그래요. 좀 초등학생 발언 같이 해요. 기분 나쁘긴 하지만은 이제 그건 내국 국내용이고, 근데 이걸 통해서 고립주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좀 너무 나간 얘기다. 너무 나간 얘기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트럼프도 이민법에 대해서 맨날 매파 주장을 해요. 뭐 요번에 불법체를 추방을 한다고 했는데 2016년대 무슨 일이 있었냐면 H1B 비자라고 있어요. 취업 비자를 제한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또 말을 또 바꿨어요. 뭐 일론 머스크가 들어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4년제 이공계 유학생들한테는 영주권 주겠다고 또 말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트럼프 말보다는 실제 정책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봐야 된다. 근데 엘버러지 콜비의 주장만 너무 인용하는 것도 좀 잘못됐지만 요거를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데 확실한 건 고립주의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엘브리지 콜비라는 사람이 이제 예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기 시절 때 네. 국방부 차관 보였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 양반의 이 국방 외교 정책이 어떤 건지를 좀 알면은 이제 시작되는 이제 도널드 트럼프 정부 2기 집권 2기에 어떻게 될 건지 예측하는데 우리가 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콜비 차관보는 지금 뭐 정계에 입성할 것 같지는 않아요. 관계에.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 안보 정책 3파 역할이에요. 바깥에서 이제 홍보 이제 스피커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어떤 저술 강연 이런 걸 전 다 봤거든요. 종합해 보면 고립주의라기보다는 현실주의 정치 노선에 가까워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의 강연 내용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그건 첫째, 미국은 중공을 경쟁자, 피어 컴피티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방구의 GDP 총액보다 동아시아 GDP 총액 전 세계 한 30-40%를 차지해요. 이 압도적으로 높으므로 절대로 미국은 동아시아를 포기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고립주의 회귀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꾸 고립주의를 얘기하는데 고립주의는 몰로 독트린이라고 해서 미국 5대 대통령이 선포한 건데 그 당시는 미국이 이스라엘 정착촌 같이 동부에서 자그마한 하나의 그 정착민이었는데 이거를 유럽이 이제 패권 경제하면서 우리는 그 패권 경제에 끼어들지 않을 테니 서방구는 오지 마라 하면서 그게 고립주의 정책이라고 표명하는데 미국은 사실 건국 초기부터 서부 개척, 북중미 장악, 그다음에 동아시아 필리핀 확장, 일본 개항, 2차 대전 참전 등 한 번도 고립주의 노선을 실천한 전례가 없어요. 항상 팽천주의 외교 노선을 지속적으로 왔고 현재도 그렇고 고립주의 회귀는 그건 틀린 얘기다. 언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두 번째는 이제 바이든이 자랑하는 이제 이른바 확장 억제력 역시 담보할 수 없는 공수표 남발이라고 콜비는 주장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현재 러우 전쟁 장기와 이란 이스라엘 중동 전쟁 장기화로 알 수 있듯이 현재 미국의 군사력은 유럽, 아시아, 중동 3면 전쟁을 치를 능력이 안 돼요. 대표적으로 러우 전쟁 당시에 부족한 포탄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한국, 이스라엘 예비 비축 물자를 갖다 빼다 줬거든요. 그만큼 군수 생산 시설이 미국도 안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바이든의 뭐 그 어떻게 보면 헛 안보 공약이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 것이고 셋째, 이제 미국이 2차 대전 혹은 냉전 종식 이후에 압도적인 군수 생산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3면 전쟁을 치르고 있고 계속 유지가 되다가 냉전 종식 후 이제 글로벌화되면서 이미 중국과 군수 산업 경제에서 열세에 처해 있습니다. 3면 전쟁을 못 해요. 미국은. 또 바이든 행정부 당시 중국의 영향력이 엄청 강해져 가지고 남미 마약 카르텔까지 이제 접수하는 상황이 왔고 남미의 자원 광물에도 투자하면서 통신 첨단 분야까지 들어왔어요. 5G 깔아가지고. 그래서 미국 턱 밑에 가서 지금 그 밑에 남미에서 미국을 압박하는 상황인데 여기서 고립주의를 한다는 얘기는 중공을 남중국해 한반도에서 봉쇄 저지 못하면 이들이 그냥 바로 미국 턱 밑까지 오는데 이걸 용납할 수가 없어요. 본토가 여기서 못 막으면 미국 본토가 위험해져요. 그래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콜비가 무슨 고립주의다. 이거는 틀린 얘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네 번째인데 이게 뭐냐면 현실주의 정치라는 게 이런 겁니다. 압도적인 산업 기반을 확보한 중국의 위협을 미국은 동맹국가 고통 분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능력이 안 돼요. 미국이 3년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주적인 중국에다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콜비 전략의 핵심은 뭐냐면 중동에 있는 중부군 사령부, 뭐 유럽 사령부를 다 모아가지고 중국에다가 다 전진 배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포기하고 포기한다는 게 좀 말이 좀 과장되게 하지만은
모든 군 자산을 여기다 해야 되고 왜냐하면 세계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니까 선택과 집중. 중국이 1순위다. 그럼 중국을 견제하려면 대한민국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언론의 보도는 해석을 해야 합니다. 트럼프가 돈을 많이 안 주면 동맹 포기하겠다는 식으로의 논조를 얘기해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데 미국은 죽었다 깨어나도 대한민국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 동아시아 시장을 중국한테 내줄 수는 없거든요. 이거는 패권국가의 심리를 몰라서 그래. 절대 포기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위 얘기해서 이런 고립주의 논쟁, 트럼프 그건 뭐냐면 일부 언론이 트럼프가 우리한테 막 하니까 중국으로 넘어가자는 일종의 셋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중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트럼프가 우리 괴롭혀서 우리 중국이랑 합력할 거야라는 그 어떤 흐름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결론적으로 콜비 부차관은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랑 윤석열 정부랑 같이 이제 한미일 안보 정보 동맹을 다양한 체계를 맺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뉴스에 보도 많이 됐듯이. 근데 이건 이미 2017년 콜비 보좌관이 작성한 보고서를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가 2017년 국방 전략을 제대로 다 이행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콜비 보좌관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실질적인 변화인 중동과 유럽 군사 자산을 동아시아 집중 배치하는 건 실패했다는 것이고 왜냐하면 두 군데서 전쟁이 났으니까. 그리고 중동 전쟁은 이건 100% 미국 책임이에요. 신이란 정책을 피면서 발생한 전쟁이니까 이건 바이든 정부 책임이고 그래서 동아시아 집중 배치 및 군수 산업 기반을 획기적으로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탄이 모자라서 전쟁을 지원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두 가지에 실패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로 이제 핵심이 뭐냐면 바이든 같은 네오콘이죠, 인마 팽창주의 전략과 대립되는 이제 동아시아 몰빵 전략이에요. 트럼프 행정부의 그 전략의 그 기초는. 그래서 여기서 고립주가 낄 틈은 없다. 현실주의 전통이라는 걸 좀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아메리카 포스트는 결국은 고립주의가 될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한국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그렇죠. 이 얘기죠. 자, 그런가 하면은 지금 그 요즘 뉴스 보면은 계속 도널드 트럼프가 2기 집권 때 같이 일하게 될 이 인사들을 계속 이제 선정해서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지금 막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인물은 아무래도 제가 이제 브레드 TV를 한 있으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마이크 하커비 이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뿐만 아니라 주 유엔 대사가 있어요. 앨리스 스테판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양반도 얼마 전에 이스라엘 의회 가서 연설을 했대요. 그러면서 미국의 민주당을 그렇게 이스라엘 의회 가서 비난을 하면서 미국의 공화당은 진정이 고 이스라엘과 함께 갈 수 있는 동맹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연설을 했다라고 할 만큼 지금 친이스라엘 인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조현영 씨가 보기에도 어떻습니까? 지금 새롭게 지금 등장하고 있는 그 인물들, 이 도널드 트럼프가 이렇게 픽한 인물들 이런 걸 보면서 앞으로 또 이 미국의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국무장관하고 이제 국가안보 보좌관, NSA 보좌관, 이 사람 두 투톱이거든요. 미국 안보 정책. 그 사람은 이제 국무부 장관 후보에 이제 지긋지긋한 이제 블링컨을 안 볼 수 있어서 기분이 좋은데 연방 상원의원 루비오죠. 그 다음에 이제 NSA는 이제 육군 특수전 부대 그린베리 출신의 이제 하원 의원, 왈츠 연방 의원이 이제 소개가 됐는데 두 사람의 공통 키워드가 있어요. 강력한 중국 매파. 강력한 친이스라엘 이란 매파예요. 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딱 보면은 이번에 국방장관도 했는데 전부 다 강경 요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친이스라엘 관점이고 오히려 그 오염된 안보 군산 복합체 출신 사람들 뽑은 게 아니라 외곽에서 이제 뽑아서 이제 완전 정리하겠다는 게 명확해지는데 이 중에서 반중 매파 국무부 장관이 좀 중요한 자리인데 반중 매파인 루비오 상의원은 조금 좀 달라요. 그 중국 매파라고 해서 뭐 중국하고 전쟁에서 이겨야 돼 이런 얘기가 이런 매파랑은 좀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중국 매파라고 하면 미국 내에서는 이제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뭐 고든창 이런 논객들이 있어요. 미국에. 그다음에 피터 자이안 유명한 사람 있죠. 그다음에 폼페이오 국무장관 같은 게 강경파 이제 강경 중국 매파로 분류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전략이 뭐냐면 중국이 지금 경제가 내부가 어려우니까 곧 무너질 것이다. 내파 위기가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 압박해서 붕괴시켜야 된다는 전략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루비오 상원의원은 조금 결이 달라요. 최근 9월에 나온 그 작성한 중국 보고서를 보니까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식하게 이렇게 흔들려서 중국을 압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미국의 반중 매파들은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쓸어버려야 된다, 중국을. 근데 루비오는 좀 합리적인, 좀 전략적으로 우리가 처신을 해야 된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미 중공은 미국의 군수 산업 생산 체계를 앞서고 있어요. 거기는 이제 스마트 공장으로 이제 드론도 만들고 그걸 만들어요. 지금 현재 지난달에 나온 뉴스가 이제 미국이 요격 미사일이 지금 고갈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산 체계를 아직 갖추지 못해서. 근데 중국은 이걸 스마트 공장으로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수 산업 체계에서 중국이 지금 사실상 미국을 앞서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옛날처럼 막 밀어붙이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했던 뭐 중국에 대한 관세 정책, 그다음에 바이든이 어떻게 보면 반도체법, 칩스법이죠. 중국을 대만 반도체를 떼어내기 위해서, 그것도 이미 파해가 됐다는 거예요. 중국이 이걸 해체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 왜? 중국이 베트남, 멕시코, 인도의 부품 협력 개최로 둔갑해가지고 미국의 공급 사슬망을 이미 오염시켰다라는 거예요. 이 정책도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산업 수출 전략이 글로벌 사우스인 인도의 수출 물량으로 이제 했는데, 이게 경상수지 적자가 흑자가 엄청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대 수출 물량의 최고치를 갱신했어요. 중국이 인도의 수출 물량이.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때 최고치를 경신해서 오히려 내수는 물론 무너지고 있지만 대외 경제는 좋다라는 거예요.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래서 중국이 고둔창이 주장하는 것처럼 곧 중국 경제가 내부에서 내파되다, 그 가능성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실제로 중국이 산업 로봇 생산에서 2022년 기준 세계 1위예요. 그다음에 5G 결합한 스마트 공장 생산 설비가 지금 중국에서 거의 넘버원이고요. 산업 공장 기계 분야 수출 세계 3위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군수 산업을 바로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산업 격차가 계속 이제 벌어지는 거, 중국이 앞서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루비오는 현실주의 기반에서 중국 매파로 미국의 창조와 혁신 기조의 이제 군사적 충돌 이런 거보다는 레이건 전략처럼 장기간 전략을 짜가지고 산업 혁신과 창조를 통해서 중국을 제압하자, 이런 전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등장이 그래서 고무적인 것이죠. 새로운 창조 질서를, 어떻게 보면 산업 질서를 만들어서 중국을 제압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좀 현실적이고 좀 냉정한 사람들 많이 앉힌 것 같아요. 입만 뭐 떠벌리는 반중 매파들이 아니라 진짜 킬러들을 좀 많이 트럼프 행정부에 배치했다라는 게 이제 총평인 것 같습니다. 또 질문이 많은데 예. 시간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을 할게요. 미국의 이런 정치적 그 상황 변화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뭐 분위기는 좋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앞서 얘기를 잠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이제 국방 생산 능력, 산업 생산도 열세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을 해서 조금 뒤처지고 있고, 이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길 거냐? 군사 전략에서 떨어지고 산업 생산에서 떨어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KT 맥팔런이라고 전 트럼프 행정부 1기 안보 보좌관이 이제 대안을 내놨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란이나 이런 중동의 형식을 보면은 KT 맥팔런은 미국은 이 안보 공백을 뭘 메꾸냐? 에너지 압도 전략으로 메꾸자. 그래서 세일가스를 바이든 행정부가 딱 친환경 구제 묶어놨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다 해방시켜가지고 에너지 압도 전략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이제 이란하고 이제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 때는 전쟁이 없었잖아요. 근데 왜 전쟁이 생겼냐? 뭐 트럼프가 막 미치광이 전략을 써서, 그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에너지 압도 전략으로 원유 생산 단가를 40% 밑으로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전쟁을 못 벌인 거예요. 근데 바이든 때 이걸 다시 이제 원유가가 오르면서 중공의 이란 주유소 역할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할 돈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에너지를 갖다가 증산을 해가지고 다 굶겨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럼 이게 이스라엘의 어떤 문제냐면, 미국의 전략의 핵심은 뭐냐면 반중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중부군 사령부나 유럽에 있는 전략들 다 이제 중국에다 다 보낸다는 건데, 그러면 중동에서 누군가 미국의 안보 대리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온 결론은 뭐냐면 네타냐후 하루 만에 3번의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랑. 그래서 바로 이제 전략적인 이제 어떤 합의가 도출됐는데, 크게 보면 이겁니다. 공통된 합의가 이란 핵시설 제거, 그런 다음에 이란 최대 압박 복원, 그러니까 막 생션 엄청 두드러 때린다는 것이죠.
핵무기 절대 가지면 안 된다는 거고, 세 번째가 이란의 이제 레짐 체인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관심 없다. 그거는 이란 정권을 뭐 이렇게 와해시키고 약화시키긴 하겠지만 직접 옛날처럼 뭐 네이션 빌딩 미국이 끼어들어서 뭐 이라크 민주주의 만들고 이런 거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물리적으로 그냥 봉쇄시키겠다는 게 미국의 전략이고, 이스라엘은 여기에 충실에 따를 것이고, 아까 계속되는 키워드가 뭐냐면 반중 전진 전략을 쓰려면 미국이 중동에 있는 중부부 사령관의 그 안보 자산을 갖다가 좀 일로 넘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사르 장관이 쿠르드족하고 두루족을 활용한다는 건 뭐냐면, 미국이 중부부 상황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테러 세력들이 창궐하지 못하도록 감시 활동하는 건데, 이걸 이스라엘이 두루족을 통해서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안보 경감을 좀 부담을 좀 줄여주고 중동에서 빼도 돼, 대신 내가 책임질게, 이게 이제 이스라엘 전략이고, 핵심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중동 안에 중국이 또 개입하는 것, 중동을 차단하는 건 핵심이 뭐냐면 이란이 중동의 주유소 역할을 하니까 이란을 완전히 봉쇄시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맡을게, 이스라엘이. 거기에 대한 전략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고, 또 미래의 전쟁은 AI 전쟁이거든요. AI끼리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려면은 이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고 전기세가 많이 나와요. 원유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에너지 압도 전략으로 이걸 매겨놓고, 또 AI를 개발하려면 천재적인 두뇌가 필요하죠. 이스라엘 두뇌가 이제 AI 전쟁에 참여해서 이제 중국과 대립하겠다라는 이런 큰 청사진도 포함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